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역량 함량을 위한 영재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대학교 물리교육과 손정우입니다. 먼저 강의 내용은요, 첫 번째는 영재 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역량 함량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교육의 변화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영재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영재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재의 정의로부터 영재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영재에 대한 정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고 우리가 또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본 사람은 누가 있냐면은 칙센트미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의성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창의성을 지닌 사람들을 영재로서 보고 있는데, 이때 이 창의성은 주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그 사회에 가치 있는 업적을 남겨서 인정을 받은 자를 영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영재인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학생들은 아직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업적을 남겨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재 학생들은 주로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지 꼭 영재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재들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재미있는 이 이론과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심리학자들끼리 모여서 각 분야에서 얼마만큼 선천적 재능이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놀랍게도 교육은 96%가 선천적 재능에 의해서 일어나고 노력에 의해서 4%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사실 대부분의 영재 교육 하시는 분들은 성청적 재능이 공부 분야에서는 주로 한 70%에서 80% 정도 차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똑똑함 또는 스마트함, 이런 부분들은 선정적 재능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음악, 게임 같은 부분에서는 선천적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재 학생들은 선천적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재능을 꼽힐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이 주어졌으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화가들, 피카소, 그 다음 정치인들, 그 다음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으며 어떤 기회로 이런 일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을 모아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천적 재능, 교육 기회와 환경, 그리고 노력이 있어서 영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다시 정리해보면 영재는 독창성 있고 가치 있는 업적을 남겨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재 학생은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 즉 우리 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선천적 재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 교육은 그 학생의 재능을 꼽힐 수 있는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영재 교육을 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재 교육은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교육의 시작은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 우리로 치면 과거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인재들을 뽑아서 교육시켰으나 지금 같은 교육 시스템 내에서 교육 체제로서 이루어진 결과는 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갈톤이라는 사람, 또 비넷, 그리고 서먼, 그 다음에 홀링워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4명의 훌륭한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지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능이 조사가 될 수 있고, 이런 조사에 의해서 지능을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차이가 있는 학생들을 골라낼 수 있다, 즉 판별할 수 있다라고 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순차적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이 정도까지 활약을 하면서
사람마다 지능이 다르고 또 그 지능을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지능 검사를 통해서 영재들을 판별해서 그리고 그 판별한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의 결과로 1990년대에서 드디어 미국에서 영재교육 관련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이 늦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경기과학고를 시작으로 과학고 중심의 과학영재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입국이라는 그런 목표 때문에 과학자 양성 또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과학고 중심의 과학인재, 과학영재를 시작했던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특정한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대부터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초중등 교육법은 하기 어렵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영재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서 2000년과 2002년에 드디어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영재교육의 시작은 미국이 우리보다 100년을 앞섰지만 이렇게 제도화하고 학교 교육이 시작된 것은 거의 10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영재교육을 받아들일 때는 외국의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자체만의 어떤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지녀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 학자들 또는 각 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재교육 철학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느냐? 정리해보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즉 인지과정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심화 지식과 인지 기능을 높이는 쪽에 어떤 수업이나 또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즉 학생들의 흥미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인적 적합성에 관한 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다문화 또는 사회적 공동체 이런 분야가 강조되는 지역에서는 사회 재건주의 방식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방식은 아무래도 과학 인재 양성이었기 때문에 학문적 합리주의, 즉 지식의 구조, 뭐 물리학을 열심히 한다든가 수학을 열심히 한다든가 영어를 열심히 한다든가 분과적인 어떤 학문 중심, 즉 선행 학습 위주의 어떤 학문적 합리주의가 영재교육의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른 영재들은 자기가 나아갈 분야에 대한 직업 체험, 멘토십이라든가 인턴십 또는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데서 많이 하는 R&D 같은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직업을 체험하는, 즉 연구 체험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5개의 철학이 어느 하나만을 추종해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 기관은 없습니다. 대체로 이 5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지면서 비중을 좀 달리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맨 밑에 있는 2개, 학문적 합리주의와 정문적 신봉에 좀 더 중심을 두었다 볼 수 있고 초등학교 영재학급 정도에서는 뭐 개인적 적합성, 중학교 영재학급 정도에서는 또는 영재교육에서는 인지과정 개발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5가지가 골고루 섞이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영재교육기관에서 어디를 중점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즉 학생들의 어떤 수준과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 이제 이 영재들을 위해서 무엇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재교육 그러면 아까 봤듯이 학문적 합리주의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뭐 빅데이터가 등장하는 시대에서는 이 학문적 지식을 기계를 앞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제 역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암기 잘하고 문제 잘 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식을 다룰 수 있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역량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 교육과정에 들어오거나 교육에 들어오게 된 것은 2003년도에서 시작되어서 2005년도에 결과 보고서가 나온 OECD의 데세코라는 핵심 역량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데세코는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y라고 해서 역량을 정의하고 선택하는 기구입니다. 당시 OECD에서는 이게 이제 선진국 경제개발협력기구죠. 여기서 모여서 한 30개국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100년 뒤에도 선진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그 교육의 변화에 있어서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충분히 학습될 수 있고 또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스킬, 이게 스킬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량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인성, 스킬 등 다 차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학문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직업의 세계, 그리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과 관련된 것을 배워야 이걸 충분히 역량을 키우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깁니다. 뭐 도구를 상호작용하는 활용, 이적 집단 속에서 상호 책임지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쉽게 정리해 보면 간단한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하위 역량을 살펴보면 이건 정보 처리 역량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역량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관리 역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쉽게 훨씬 더 쉬워지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역량들입니다. 사실 이게 2005년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왜냐? 21세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정보 처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대학 입시에서의 자기소개서 또는 회사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여기서 물어보는 공통 질문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고3 학생들이 대입시할 때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이 지난 3년 동안 네가 어떻게 학습했는지 써라,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바로 정보 처리 역량에 관한 겁니다. 단순하게 결과가 아니라 내가 1학년 때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에 관한, 학습에 관한 정보들을 쌓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 정보죠. 이걸 총 정리해서 어떻게 내가 학습 공부를 해 나갔는가, 이런 부분이 정보 처리의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관심 깊게 했던 활동 세 가지 쓰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3년 동안 자기가 꿈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어떤 식으로 대회, 대내외 활동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즉 자기관리를 잘해왔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이 배려, 나눔, 갈등 관리,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물론 기업체 자기소개서도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은 이 OECD 대세코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될 역량 세 가지를 정의함으로써 이 이후에 생기는 대부분의 이제 학교 교육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대세코가 나오고 나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스킬이라고 해서 다국적 기업이나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모여서 학교 교육은 과연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하였고, 아마 2009년도쯤에 나올 겁니다. 2009년도쯤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무지개 밑에 있는 읽기, 쓰기, 세마기, 3R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게 기초학습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애들도 기초학습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쓰기 부분이 제일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라이프 앤 커리어 스킬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직업 또는 삶 속에서 배워야 될 역량들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쉽게 평생 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접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해 나갈 것인가. 이게 단순하게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 갖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 경험들이 쌓여져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을 구성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C라고 하는 네 가지 C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 및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학급 내 수업에서 이루어질 때 네 가지 C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세 번째가 콜라보레이션, 협업, 네 번째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수업 시간에 골고루 자극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건데, 과연 선생님들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하고 있는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한 3-4시간에 나눠서 이 각각의 혁신 기술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허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21세기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IoT 센서를 이용한다든가 다양한 이 21세기의 교육 현장에 들어와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 능력, 학습의 혁신 기술, 그 다음에 기초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스킬이자 배워야 될 지향점이라고 했고 그걸 기르기 위해서 아래 원반처럼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사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평가를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2009년께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21세기 스킬이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적용 과목이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NGSS라고 하는 내셔널이죠. Next Generation 차세대 Science Education Standard, 즉 차세대 과학 교육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21세기 스킬에서 다뤘던 역량들을 제시하였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과학뿐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전 교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했고 이 창의융합형 인재가 뭘 가져야 되느냐? 바른 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인성이라는 부분이 OECD 대세코에서 인성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역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관리, 아까 얘기했던 것 등장하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로 되어 있는데 지식정보처리 역량입니다. 이 부분이 정보처리 역량이죠. 그 다음에 뭐 창의융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공동체 요 두 개가 바로 뭡니까? 대인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분야를 위해서 심미적 감성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도 OECD 대세코에서 지정한 역량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좀 더 세분화되고 이렇게 좀 포괄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속에서 한 교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과학 교육과에 있다 보니까 과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학에서는 크게 5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적 사고력,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 능력, 그 다음에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문제결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에서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여러 활동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르게 한다라는 취지로서 역량이 정의된 것입니다. 이 역량을 정의하고 나서 교수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기존의 강의 중심의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기르기에 그래서 제시된 것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 중심 참여형 수업 그리고 IT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수업 그리고 수학적 사고 그리고 컴퓨터의 활용 그리고 모형의 개발과 사용 정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교과서에 보면 뭐 토론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하는 수업도 있고 IT 기술을 이용하는 수업도 있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다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스킬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21세기 스킬에서 제시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선진 교육부라 그러죠. 캐나다 퀘벡주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좀 앞서서 교육과정을 개정했던 뉴질랜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공학 매체를 활용한다. 문제 중심으로 간다. 그 다음에 협력하여 조사한다. 물론 글쓰기도 당연히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학생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핵심 역량 증진에 관련돼서 많은 해외 사례들이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당시에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2005년 이후부터 2015년쯤 됐을 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여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에 현장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비슷하게 났어요. 한꺼번에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탐구학습, 문제중심학습, 협력적 문제해결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과학 같으면 탐구학습 이미 하고 있고 문제중심 학습이라는 것은 소위 요즘 말하는 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협력적 문제해결 학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뛰어나게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적 문제해결 학습은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플러스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학습의 형태고요. 이런 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무엇이냐라고 보면 주로 토의 토론, 그리고 조사한 뒤에 발표하는 거, 그리고 과제 연구라고 하는 과제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만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어떤 문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죠. 결국 학생이 참여하고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걸 통하면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이 길러질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해볼 수 있느냐? 사실 논문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이렇게나 저렇게나 해왔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아직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말하기 정도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크게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 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자뇌라고 얘기하는 패러다임 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우뇌라고 얘기하는 내러티브 사고가 있습니다. 자뇌는 논리 수학적이죠. 그 다음에 우뇌는 약간 감성적이죠. 결국은 이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 두 가지가 혼합적으로 일어나는데 따지고 보면 패러다임 사고의 내용을 내러티브 사고로 이렇게 전달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사소통은 내러티브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딱딱하게 전문적인 용어가 오고 가는 곳에 가면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이라든가 병원에서 의사들이나 판검사들이 쓰는 용어들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 내러티브 형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주로 패러다임적인 사고에 나온 전문 용어가 나올 수 있으나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 형태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잘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의 적절한 역할 균형이 얼마나 이루어졌냐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10대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고는 또 다른 사고인 시각적 사고가 있습니다. 내러티브 사고와 패러다임 사고는 지식을 접근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가는 거라면 이 시각적 사고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이 대뇌피질에는 그 껍질에서 뭐 전두엽, 뭐 측두엽, 뭐 그 다음에 후두엽 이렇게 있죠. 시각은 보통 후두엽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뇌가 어떤 판단을 하고 추리하는 거, 특히 외부 자극이 눈으로 이루어진, 즉 시각적일 때 이거를 우리가 시각적 사고, 비주얼 싱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아른하임이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가 이 사람은 이제 미술 교육에 있어서 그림의 어떤 선, 점, 원형, 뭐 네모, 사각형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떤 그림을 보고서 그 그림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정보 처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시각적 사고에 관한 문제를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정답을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문제를 설명하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찾았을 겁니다. 뭘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막대가 넘어가니까 D라고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D도 나오지만 의외로 A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지만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만화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A가 답이 아니냐. 그렇죠. 이건 답이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D도 될 수 있고 A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적 사고를 활용한 예능 프로도 있습니다. TVN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문제적 남자라는 게 있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TV에 방영되었기 때문에 뭐 인터넷 찾으면 답도 나오겠지만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대략 한 10초 정도, 물론 10초 만에 못 맞추실 겁니다. 10초 정도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맞추고 싶으시면요, 화면을 멈추시고 본인이 끝까지 고민해 보십시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분 이내로 맞추는 것 같고요. 성인들은 잘 못 맞추더라고요. 1분 이상을 줘도요. 무엇일까요, 답이? 예, 제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단어들, 자음, 모음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동물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다람쥐입니다. 예. 이걸 맞출 수 있다면 굉장한 시각적 사고, 오늘날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뇌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어 선생님들은 금방 맞추시더라고요. 만약에 또 답을 맞추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을 정지해서 고민하십시오. 제가 한 5초 뒤에 바로 답을 얘기할 것입니다. 힌트를 주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B하고 X 가운데를 쭉 선으로 연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선을 연결해 보면 위아래 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알파벳 문자 중에서 위아래 대칭으로 빠진 문자는 무엇이냐? 바로 H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각적 사고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사고를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에 해볼 수 있는 거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뭐 인포메이션하고 그래픽의 합성으로서 문자, 그림, 기호, 도형 등으로 복잡한 정보를 표현 및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거는 소주에 관한 거죠. 소주가 갈수록 그 녹색을 띠고 있고 점점 옅어지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술을 마시면 몸이 너무 안 좋다. 색깔로부터 이미 소주를 마시면 안전한 느낌. 이건 소주를 마시면 굉장히 몸이 상할 것 같은 느낌. 예, 이런 색감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술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술을 권장하는 프로는 아니고 단지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냈을 때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포그래픽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콘텐츠 그룹핑이라고 그러죠. 콘텐츠를 그룹핑해서 정보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어떤 핵심 키워드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시각 요소, 어떤 레이아웃에 어떤 모습으로 구현할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너무 순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걸 가지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부생하고 수업한 것 중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자역학이 굉장히 1910년대부터 40년대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론들이 얽히고 설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잘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관한 글을 읽고서 학생들을 모든 별로 정리하게 해본 것입니다. 그림을 이제 인포그래프로 나타내게 해본 거죠. 자,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저기 프랑크 소세지를 먹고 있는 사람이 프랑크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시고 있는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각 학자들의 외모의 특징에 따라서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포그래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좀 학생들이 재밌게 구성을 했어요. 카카오톡에서 지금같이 뭐 연대별로 오래된 사람이 몇 년도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제 잘 보시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읽기 되면 숫자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어서 뭐 읽었다는데 사실 그때까지 다 안 죽었고요. 사실 안 읽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건 그래도 그나마 좀 뭐랄까요 분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시대 순에 따라서 그렇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건 굉장히 잘 그린 그림입니다. 왜냐 인포그래픽으로 보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업적을 위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중심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양자 도입, 뭐 입자성, 즉 지식까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쨌든 컨텐츠 그룹핑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로부터 어떤 핵심 키워드 끄집어내는 거. 이 그림이 정말 제일 인포그래픽으로서 잘 나타낸 그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데이터 수준이냐, 정보 수준이냐, 지식 수준이냐를 가지고 평가하셔야지 그림을 너무 이쁘게 그렸네, 창의적 구현되었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비중은 그렇게 높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강의를 마치고요. 연수 기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